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이전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쯤에 예. 선고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0일과 주말을 빼고 10일과 13일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대충 그때로 이제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3월 13일 이전에는 하는 방침이 뭐 정말 뭐 경천 동지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은 그대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이제 최종 발표가 있어가지고 예.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특검이 또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리가 예. 끝났고 평의에 예.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긴장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에 그 특검 수사 결과는 심리에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검찰 수사 결과를 꽤 반영을 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아예 조서를 채택하지 않고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증인도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6일쯤으로 예상되는 특검 발표가 그동안에 이규철 특검보를 통해서 수시로 발표됐던 내용하고 똑같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뭔가라도 새로운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 상황일 것보다는 불리한 팩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심정적으로 재판관들의 심리나 평의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뭐 네. 어차피 그동안에 한 3개월가량 심리를 진행하면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이 심정 네. 이걸 탄핵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이제 토론을 통한 평의가 변수이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 최종 결과 발표는 큰 변수는 못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 의원님 보실 때는 막판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다고 좀 예상하세요? 뭐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고요. 그런 만큼 그 독립적인 입장과 지위를 갖고 있고 예.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인 증거, 독자적인 증인들을 통해서 예. 양측 대리인들의 충분한 설명과 심리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재의 그 뭐 심리나 결과 또는 평의에 특별하게 영향 미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동안 이미 이제 헌재 과정에서 밝혀졌던 입증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상 탄핵의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이 어떤 법리적인 논쟁도 있지만 네. 정치적인 그 판단을 하는 성격의 재판소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하고 별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좀 포함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다수가 법조인보다는 일반적인 이 교수님들이 주로 네. 그 구성이 되고 있어서 네. 일종의 그 상식적 그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와 같은 혼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헌재가 조속히 뭐 조속한 건도 아닙니다만 3개월 끌었으니까 이번에 어떤 형태가 됐든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특검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면서 이제 예. 검찰로 이첩이 될 텐데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일 당시 이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또 지난해 8월에서 11월쯤이죠. 박 대통령과 자신을 향한 수사가 한창 이뤄지려고 하던 때에 네. 김수남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논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김수남 총장뿐만 아니라 그 검찰의 이제 간부들하고 고위 간부들하고, 예.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예.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수사를 이렇게 통화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그 간부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민정수석의 일상 업무라고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을 통한 통치,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또는 검찰 수사권, 검찰 권력을 통한 대통령의 통치, 공안 통치라든지 강권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문제가 되어 왔고 그렇죠. 수사의 중립성 또 독립성 이런 걸 해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권의 신여노릇을 하게 만드는 그 중간 다리가 민정수석이 그런 식으로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하고 이제 통화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에도 이제 김수남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수사 내용과 관련된 관계없이 뭐 출장이나 이런 거 관련됐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그 통화를 한 그 시기마다 그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좋게 말하면은 그게 업무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은 검찰을 통제하는 그런 방안이 그 수단으로 그렇게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우병우 수석 때 그게 상당히 더 심했죠. 그래서 청와대가 검찰에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거 수사해라라고 할 때 그런 수사 지시, 좋게 말하면 기획수사, 함행수사지만은 어떻게 말하면 공작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수사를 이제 내리는 수단, 통로로 이용하고 최순실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덮는다든지 또 그 전에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그 본질을 제대로 짚지 않고 그 유출된 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게 만든다든가 또 세월호 그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압수수색에 이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그 우병우 수석 개인의 비리로 조사를 받을 때 그것도 영향을 준다든가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건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검에서조차도 이 제대로 수사가 못 돼가지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이 검찰이 네. 우병우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게 네.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항상 네. 그 보니까 그 특검 그에서 우병우 수석 거의 맨 뒤쪽에 수사 받았잖아요. 그 시기와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 검찰 넘어왔다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내부나 이 환부를 도려내야 될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네.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보면 그 지금 우병우 수석의 검찰과의 통화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듯이 검찰 공화국이다. 그렇습니다. 해서 예. 검찰의 그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통치했던 그런 것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일면이 드러난 부분이 있죠. 예. 두 번째로는 우병우 수석이 작년에 이제 수사의 대상인 시절에도 약 1000여 차례의 검찰 수뇌부와 통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의 ABC라는 것이 그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ABC인데 그 통화 내역조차도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이번에 이제 특검위원장이 사실상 좌초되고 검찰로 이 수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얼마만큼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아주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검찰이라는 것이 국가의 그 공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적 바람으로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와신상담하고 네. 제기를 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신뢰를 되살리는 중대한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 유혹이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검찰이 그동안 해온 그런 행태로 대충 마무리하고 덮어진다면 정치권에서 뭐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재개하고 재개시키거나 또는 특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찰에서 이번에 검찰 스스로 결제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결과적으로 그 검찰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상당히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어렵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전에 일각에서 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대통령이 3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적어도 검찰 심지어 특검까지도 우병우 수석의 수사와 관련돼 있어서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우병우입니다. 대통령도 또 대한민국 재계 1등 1위 삼성의 총수도 네.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못 피해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도 대통령도 검찰 수사해가지고 대면 조사는 못했지만 수사해가지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강요죄, 뭐 직권남용죄 기소했는데 우병우는 수사 못했어요. 검찰 수사 못하고 안 돼서 검찰 안에 특수팀 윤갑근 대구 고검장을 팀장으로 해서 특수팀 구성했는데 조사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본부를 만들었는데 서울지검장이 본부장 해가지고 또 조사 못했어요. 특검으로 넘겼는데 특검도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다시 친정에 다시 넘기는데. 원래 조사 못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네.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분들이 사실은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수사는 잘해요. 대통령 조사도 조사하는데 우병우는 못하는 이유가 누구나 다 짐작하듯이 인사상의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 네. 자리에 간 것이 우병우 수석의 도움 때문에 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또는 나중에 그 우병우 수석이 뭐 악심 품고 뭐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서 이거는 뭐 다음 정부 뭐 굳이 한다면은 우병우 수석이 관여한 인사에서 불이익을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만 모아가지고 새 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면 제대로 한다든가. 예. 어느 정도 수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알겠습니다. 외에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조기 대선 전국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또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하락했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선의 발언 이후의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안 지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연정과 선의 발언이 예. 연결되어 예. 있다고 봐요. 그 선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대연정이라는 그 컨셉과 연결이 되고 맞물리면서 적어도 그 정권 교체를 확실히 바라는 지금 이제 우리 조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측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다음에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국민적 민심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 이른바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책임 세력인 자유당까지 포함해서 연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좀 실망을 주고 있고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지도에 반영이 돼서 안 지사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상대적으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예, 다시 예. 오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지사께서 이제 대연정이라는 기본적인 화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소신으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지지도의 반전을 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네. 그 대연정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주장, 소신 이런 것들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다듬기에도 좀 시간적으로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조금 더 그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네. 소신 있게 밀고 가고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집토끼는 잃는 형국이고 네. 산토끼도 못 얻는 형국이 되는 것 같은 분석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형국인데 지금 이제 보수 세력들이 네. 이른바 이제 안희정 지사가 타겟으로 한 보수 어떤 부분의 세력들이 조금씩 이제 이 세력이나 지형을 정비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또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야권 지지 세력이나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안 지사의 그 주장이나 소신이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안팎 말하자면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고 그래서 그런 형국이 당분간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서 오늘 이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토론회를 CBS에서 이제 처음으로 라디오 토론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노릴 것 같다는 게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토론이 좀 부족하다. 예. 뭐 이런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지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일견 어쨌든 그 토론에는 좀 약한 면이 좀 보여요. 예. 논리력, 표현력도 좀 약하고 또 어떤 뭐 저 카리스마라든가 또 이미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그렇게 영상 그 문화에 이렇게 그 친숙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나 그쪽 진영이 그동안에 그 TV 출연이나 뭐 토론 이런 걸 어쨌든 안 그렇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좀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왔었고 그런 것이 나중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TV 토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데 막판에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그걸 갖다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뭐 토론에 그렇게 탁월하냐? 문재인 후보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안희정 지사도 그동안에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TV 매체, 영상 매체는 이미지 매체는 간결하고 명료하고 그 시원시원하고 단순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는 선의로 말을 하는 거지만은 말이 길다, 한자를 많이 쓴다. 한글로 이야기해야 말이 좀 되거든요. 어렵다는 한글로 이야기하고 그런 단문으로 이야기하는데 한자는 개념어거든요. 추상어인데 많이 쓰고 문장이 깁니다. 복문, 중문 이런 걸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해명성 물론 이제 본인이 공격받는 소재가 있어서 그런 게 하겠지만 해명하고 설명하려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방송에서는 별로 이게 점수 따기 어렵고 그럼요. 이재명 시장도 시원시원하고 논리가 명쾌하고 또 그리고 파이팅이 좋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후발주자 두 사람들은 그 대세를 뒤집을 만한 계기로 호시탐탐 노리겠지만은 정말 이게 좀 분발해가지고 네.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승부로 걸어서 네. 뭔가 던지지 않으면은 이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약간 식구셨기 때문에 네.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오늘 토론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그 계십니까? 오늘 토론 뭐 재미있겠죠. 첫 네. 번째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조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뭐 토론을 회피해 온 느낌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문재인 그렇죠. 캠프에 있지만 예. 전혀 토론을 회피한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쫓아오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빨리 그 국민들 앞에 대등한 선상에서 그 선을 보이고 싶은 입장에서 TV 토론이나 방송 토론을 계속 재촉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당 차원에서 제가 이제 캠프를 떠나서 당 차원에서 네. 입장에서 보면 그 탄핵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탄핵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탄핵이 확정돼야 대선이 이제 바로 60일 앞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탄핵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기네 집안 그 식구들끼리 앉아서 네. 서로 그 뭐 이렇게 그 막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 하지만 그 경쟁을 보이는 것이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탄핵이 확정된 뒤 충분한 토론을 갖자라는 것이 이제 문 대표의 입장이었고요. 예. 당 차원에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민주당원으로서 예.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TV 토론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되지만 네. 탄핵 전에 TV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오만하게 교만하게 비춰진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것이 TV 토론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현재 뭐 가안으로 확정된 TV 토론이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이 확정이나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TV 토론을 하다 보면 주목도도 떨어지고 분산되고 네. 게다가 소위 야권 후보에 대해서 미리 피로도가 형성이 되고 예. 그 피로도는 정당에 대한 피로도 또 후보 개인에 대한 피로도로 겹쳐져서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V 토론은 많아야 되겠지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오히려 각 후보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전 의원님 보실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 능력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의원님도 이제 많이 뵙기 때문에. 뭐 2012년도에도 무난하게 잘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지난 2012년 이후에 어찌됐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이제 10월부터는 유일하게 그 문 후보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 가운데 매주
정례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발표해온 그런 나름대로 네. 비전과 정책이 가장 준비가 잘 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준비성과 정책과 비전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그런 안정감 있는 후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배니까 그 큰형님다운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안 지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지금 분노와 불안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서 불안에 그 어떤 그 초점을 맞추어서 대연정과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단호하고 명쾌한 입장, 정치적인 입장, 이른바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죠. 뭐 정책의 구체성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예. 본인의 어떤 명쾌한 어떤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첫 번째 그 토론회인 예.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는 아무래도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겠죠. 그런데 예. 대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람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주어지면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그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고 또 크리스천들이 가장 그렇죠. 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네네. 이거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뭔가를 정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 인정하더라도 그대로 되게 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 뜻인데 이거를 말한 그 황교안 대행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를 하자면은 네. 이미 자기 생각은 일단은 있는 거죠. 출마든 불출마든. 그런데 예를 들면 출마다라고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출마를 할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정하시는 거고 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본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는지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나는 출마 안 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부득이 자기 뜻과 다르게 출마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출마하더라도 이게 또 당선되고 말고 그것도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건 또 하나님 손에 달렸다.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그 크리스찬의 자세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은 자기 마음은 정해졌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도 미지수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홍준표 지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막말을 원래 좀 잘하시는 분인가 싶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굉장히 센 수위의 발언을 하셔갖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한 막말일 건지 아니면 어떤 계산된 전략인 건지 정치인으로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홍준표 지사는 평소에 그 당대표 할 때도 보면 예. 지나친 막말이 심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뭐 어떤 그 프로에서도 그런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치인들이 좀 막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공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자꾸만 비화시키고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혐오스럽게 만드는 아주 독약과 같은 것인데 홍 지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 지사는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된 것이지 대법원에서 아직 유무죄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이제 그 막말을 첫 번째 데뷔부터 막말을 하고 나온 것은 네.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지만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법원에 심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출마는 불가피할 것이다.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노림수를 쓸 네.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같은 당 출신이셨던 조혜진 전 의원 예. 어떤 생각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 후보로서의 자질 또 뭐 이렇게 품성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또 다르게 또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전술적 측면에서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짚고 있는 거죠. 이번 대선에 지금까지는 정권 교체가 큰 흐름이고 문재인 후보가 대세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에 변수가 어쨌든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광범위하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서 문재인 후보 그 일부 언론 표현들은 문재인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의 집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세력이 보수층, 그 태극기 집회 이분들이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또 중도 또는 민주당 안에서 비문 반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엮어내는 것이 마지막 그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내가 일단 보수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토 세력인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공격하고 제대로 아픈 데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문재인의 선적은 나다. 맞수는 나다. 그리고 결국 1대1 대결로 가는데 내가 그게 되겠다라는 것 갖다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그 감정을 문재인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보수 후보 되고 그다음 나머지 중도 또 비문 반문 세력까지 엮어가지고 마지막 한 판 벌려보겠다는 건데 이게 예. 홍준표 지사의 생각이기도 하고 유승민 그 후보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보수 단일화 이야기하고 좀 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1대1 구도로 갈 것이고 나머지 비문 반문 세력을 엮으면은 승부를 해볼 만하다는 그 이게 저 전략적 판단에서 전술을 이렇게 구사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